아니, 오늘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요즘 저 드라마 재밌게 본 거 있어서. 근데 그거 말고 오늘 연말정산 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아, 연말정산부터 할까요? 네. 입금 됐어요? 저희는 2월 달에 같이 입금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2월 달에 입금됐습니다. 음, 근데 꼭 입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뱉어내야 될 수도 있죠. 출금 만약에 됐어요? 뱉어내면 출금이 돼요? 아니지. 월급에서 까이고 나와요? 그러겠죠? 이제 아.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가 되니까 네네. 까이고 나올 거고, 만약에 월급보다 크면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은 몰라요. 이번 달 급여가 엄청 적다거나 뭐 이러면? 그럴 수 있겠죠. 음, 특히 2월이잖아요. 네. 2월 월급이랑 상관없구나. 그쵸. 보통은. 네. 뭐 많아봤자 40%인데. 40%? 아니요. 제가 얘기한 거는 28일이라 저 돈이 적게 들어올까봐. 아. 1급이 아니니까. 주급 받으세요? 아무튼 뭐 근데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니까. 그쵸. 네, 냈던 거 돌려받는 상황이고 나는 그쵸. 그만큼 소비 생활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거니까. 이게 약간 조삼모사랑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낸 세금을 그쵸. 너굴님 전에 뭐라고 하셨었죠? 국가에 무이자로 빌려줬던 돈을 환급을 받으면 네. 무이자로 빌려줬던 돈을 받는 거라고. 그쵸. 무이자로 돌려준 돈이나 돌려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네, 돈이나 빌려준 돈이랑 마찬가지인 마찬가지니까.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소득세율을 보통 다 100%로 신청해 놓고 신청도 안 하면 100%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평소에. 기본이 그렇죠. 네, 급여에서 소득세가 나가는 비율이 100%인데 저는 어차피 돌려받을 거면 평소에 내 유동성을 늘리자. 그래서 80%로 낮춰서 신청했어요. 그게 이제 80%, 100%, 120%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 선택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 회계 담당자 하시는 분께서 약간 당황하시면서 그게 뭐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니 얼마 지나서 이제 문서를 한 장 주시더라고요. 서류를 작성하고 80%로 하겠다. 근데 현재 내 상황을 거기에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몇 프로고 몇 프로로 바꾸겠다. 네. 네, 현재 몇 프로인지를 왜 표시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현재 몇 프로인지 알 방법도 일단 없고 대충 세금을 보면 그리고 대충 세금을 보고 사실 그때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120%보다도 한 2배 정도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소득세를. 그래서 그건 좀 이건 이상한데? 뭐지? 그러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인적 공제는 네. 미리 소득세에서 제외가 되고 소득세가 나가나 봐요. 네. 근데 그 저희 회사에서 쓰는 시스템에 아무도 인적공제 등록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회사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등록되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요번 아니 달에 그러면은 대체 들어온 거 얼마를 보면 돌려받으신 거예요? 한 달 월급이 넘을 것 같은데? 비슷하게 그렇게 돌려받았어요. 그렇게 네. 냈으면 한 달 월급이 넘을 것 같은데요? 월급 넘진 않았고 비슷하게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번에 너무 많이 내셨네요. 쌍피님이 그러면. 네. 소득세 많이 돌려받았다고 네. 보너스 받은 거 막 이런 얘기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아니죠. 저희는. 쌍피님은 쌍피님도 인적공제 등록이 안 됐었던 맞아. 거니까. 쌍피님은 네, 다른 회사에 계셨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냥 많이 돌려받았지만 씁쓸한. 그게 되게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네. 듣기만 했던 건데 음, 그게 원래 간이세액표에서 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같은 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인적공제 몇 명을 뭐 빼고 어떻게 계산을 해서 간이세액이 나오는데 맞아요. 보통 그거대로 이제 월급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다음 년에 쓰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배우자랑 뭐 자녀를 2명 대놓고 놨으면은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금이 그냥 그대로 결정되는 거죠. 내가 그걸 바꾼다고 연말정산에 표시하지 않았으면. 네, 네. 그래서 보통은 그게 적용이 되는데 저는 요번에 네. 들어온 회사에서 처음으로 연말정산 한 거라서 아마 더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 안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시스템에는 예전 기록은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럼 이제 등록이 되고 네. 뭐 내년부터는 제대로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확 줄어들겠네요. 당장 그렇지 1월에 않을까. 네, 2월 2월부터 적용이 된 거, 2월부터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진짜 많이 근데 줄어들겠네요. 요번에 또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인센이 나와서 인센 나오면 소득세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소득세를 알 수가 없어요. 다음 달이 돼봐야 돼. 그럼 대체 얼마를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오신 거지? 아, 예. 네. 한턱 사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될 일은 아니지만. 큰 액수가 한 번에 꽂히니까 기분은 일단 좋더라고요. 그럼 엄청 큰 돈이 들어왔겠는데요? 뭐 엄청은 아니고. 엄청이죠. 엄청 큰 돈이 들어온다는 건요. 집을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 큰 돈이지. 약간 반도체 쪽이나. 네? 그쵸.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 작년, 재작년이 진짜 엄청 셌다고 하니까. 1000%? 그쵸. 모르겠어요. 잘은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수출 함부로 말하면 안될것 위주로 같아. 하시는 분들은 좀 예. 인센이 많이 나왔다고 하죠. 뭐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제 얘기만 했는데. 네. 저는 일단 좀 작년에 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작년 초부터 이거 기다려 왔었는데 네. 작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청년 소득세 공제가 추가가 됐어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있었죠. 저는 이제 작년 지남 회사에서 받았었죠. 네. 지남 회사에서도 제가 청년 소득세 공제 받을 때는 70%인가 그랬어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계속 언제는 100%였고 누구는 50%고 그쵸. 다시 70%로 바뀌었다가 뭐 기간도 좀씩 달라졌어.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끝났었거든요. 그게 지남 회사에서 끝이 났었는데 청년이 아니군요. 청년이 아닌 게 아니라 기간이 끝난 거죠. 2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이 끝난 거고 근데 이번이 아니라 작년에 정확히는 작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3년으로 바뀌고 그리고 3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기간이 좀 더 늘어나고 그 퍼센테이지도 90% 감면으로 바뀐다고 했었거든요. 와. 90%에 150만 원 한도로 바뀐다고 했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입법 제한 문서 있잖아요. 그런 문서 보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그게 국회요? 국회 입법 처리되는 네, 그런 뭐 부분들이요? 의안 처리되는 네.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 들어가서 이제 언제 통과되나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발의부터 통과까지 다 보셨던 거군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누가 발의한 거예요? 대표 발의가 그건 몰라요. 그건 전 통과되는 그 표시만 나오는 건 보는 거죠. 아. 어디까지 갔고 어디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게 6월엔가 통과가 되고 이제 11월엔가 확정이 돼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이런 숫자들 대충 기억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아무튼 통과가 돼가지고 됐다. 그게 중요하죠.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 말에 통과가 됐으니까 작년 거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동으로 처리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0%? 이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만 냈으면 따로 하실 거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쉽게 그냥 뭐 연봉이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세액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이면 18%인가요? 12%인가요? 몰라요. 뭐 하여튼 그건 10%라고 칩시다. 어차피 축척이니까 네네. 상관이 없긴 하죠. 1,000만 원이면 뭐 10%라고 치고 대충. 예, 그래서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그 중에 90%가 감면된다는 건 소득세가 10만 원만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1년 동안 나눠서 냈는데 90만 원이 돌아오는 거고 그렇죠. 내 소득 내가 소비를 많이 했으면 10만 원도 더 받을 수 있는 거. 10만 원 정도는 사실 웬간하면 돌려받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서. 근데 취업 청년이라는 게 만 34세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죠. 넓지 않아요. 너굴님은 다 받으셨었나요? 언제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굴님은 청년이 아니시구나. 네, 전 근데 청년이었던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청년 기준이 되게 높은 데도 있어요. 음, 청년 기준이 만 39세였던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당이요. 정당이 그래요? 네. 지금 청년이세요? 아니, 자꾸 저 슬프게 만들지 마세요. 정당 기준으로도 저는 애매한가? 자랑 가능하겠는데? 제가 봤던 건 정당은 아니고 네. 어촌 이주 특별 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어촌에 이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왜 있어서 비촌하시려고요? 저는 모르고 그냥 그 나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청년의 아. 기준이 굉장히 다르구나. 여기서는 뭐 만 29세, 네. 만 34세, 막 만 39세 그러니까 그래서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통일이요? 어린이도 되게 다르대요. 그 통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섹션별로 요새 지금 난리잖아요. 네, 통일되네, 안 되네. 캔슬했잖아요. 통일이 아무튼 아니구나. 뭐 아무튼 그 어린이, 뭐 청소년, 네. 청년 뭐 다 기준이 달라서 맞아요. 섹션별로 다 다르고 하니까 그런 것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도 그래서 많이 돌려받긴 했죠.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인센 때문에 소득세가 많이 나오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웬간하면 거의 돌려받지 않나 싶기는 해요. 많이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지? 잘은 모르겠어요. 많이 내본 적은 없어서 항상 청년 소득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네요. 3년 아니요, 아직 더 남았어요. 아, 3년이 끝난 아니라 거 아마 아니에요? 5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전 1년인가 2년인가 더 남았어요. 저는 약간 끼인 세대라고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인데 네. 신혼부부 봉제 같은 거, 신혼부부 뭐 분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주택 쪽에서 도움 주는 그런 부분도 저희를 뒤따라오더라고요. 3년 뒤따라온다? 신혼기준 부부의 기준이 처음에 아, 3년이었고 네. 5년으로 늘었다 7년까지 늘었거든요. 맞아, 지금 7년이에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저희를 뒤따라와요. 아, 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네, 애들하고. 네. 졸업하고 나면 학교가 좋아지는 거랑 비슷한 아. 느낌으로.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네, 그래도 뭐 요즘 분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도와줘도 살기도 힘들고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집 구하기도 어렵고 한 거니까 뭐 이해는 가죠. 네. 힘들죠. 요새 청년이 네. 힘들죠. 청년뿐만 아니고 청소년들도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청소년은 제가 어차피 요즘 돈을 안 벌잖아요. 오티스의 비밀상담소라고 그 네. 영국 드라마를 보거든요. 이게 청소년들을 다룬 드라마예요. 고등학교를 다룬 그 드라마인데 시즌 1까지 나오고 이제 2가 제작 중인데 뭐냐면 고등학생들의 그 들끓는 혈기, 네. 뭐 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있는데 영국도 그게 그 드라마가 현실이라고 치면 아직까지 그 문화는 성에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많이 못 접하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이제 성에 눈 뜬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는데 뭐 눈 떴다고 해서 그게 꼭 그 아이가 성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냐 그런 건 또 아니고 막 그런 이성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잖아요 제목이. 비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티스의 엄마가 네. 부모님 둘 다 성심리학자 뭐 이런 상담가 네. 이런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주워들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하시는 거를 몰래 엿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얘가 그런 지식은 많은데 그러니까 오티스가 그 부모님의 자식인 거죠? 그쵸, 그쵸. 네, 아이인 거죠? 네네. 네. 남자아이. 그래서 그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이제 아웃사이더처럼 지냈던 것 같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계속 아웃사이더로 지낼 뻔했는데 이제 그 상담에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학교 일진도 상담해주고 막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일 수 있잖아요. 성이라는 그렇죠? 소재이고 그리고 청소년 성장 드라마고 그런데 네.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굉장히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봐야 할 만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에피소드는 어떤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거기도 이제 뭐 카톡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사진이 하나 돌아요. 네. 근데 그 어떤 여학생의 이제 그 신체 일부를 담은 사진이 돌아요. 전교생에게. 네. 그러면서 그 밑에 내가 누군지 알지? 내일 아침까지 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이게 누군지 밝힐 거야. 그러니까 얼굴은 안 나왔으니까 신체 일부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누구냐 막 이렇게 설랑설랑 오고 가는데 엄청 이제 그 한 여학생이 이제 이 오티스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신체인데 나는 밝혀지고 싶지 않다. 근데 누가 보냈는지 알고 싶다. 막 오티스가 찾아다니고 이런 내용인데 그 과정은 되게 뭐 재미있기도 하고 약간 가볍게 다루기도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 여성들이 이렇게 신체의 일부를 협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 일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서로 공감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사진을 보낸 사람도 이 말하면 약간 스포일러 되는데 말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네. 결국은 이제 학교의 전교생들이 네. 전교에 있는 학생들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네. 이 신체는 나의 신체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그 조회 같은 곳에서 이제 선언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서로 이렇게 협박하거나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나누는 그런 걸로 끝났는데 훈훈하네요. 네, 되게 훈훈하면서도 생각해봐야 되는 주제이고 이렇게 저는 그 물리적으로 남자로 태어나서 많이 못 생각해본 부분들 좀 많이 다룬 것 같고 또 좋았던 부분은 이제 심리잖아요. 결국은 이제
사람의 생각들을 읽어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낸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까 일진 얘기했잖아요. 일진은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학교. 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엄청 엄격한 부모님의 네. 네, 막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공감이 되고 그래서 안 보셨으면 한번 오티스 말고 또 하나 보는 거는 그 스타트렉 디스커버리라고 그 스타워즈는 아마 뭐 개발자라면 많이들 보실 거예요. 일단 영화 9편밖에 안 되니까 보셨어요? 아니요. 그것도 안 챙겨봤어요? 별로 안 개발자랑 무슨 좋아하시는구나. 상관이에요? 그게 약간 SF 영화들이 네. 그 기술 같은 것들 좋아하고 뭐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원래 업무적으로도 흥미가 있는 사람들인데 기술 발전에 영화에서 그런 기술 발전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하게 드러나니까 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SF는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거. 약간 디스토피아. 네, 그쵸. 1984. 어두워야 돼. 사람이 어두우시구나. 저 그거 생각났어. 먼저 얘기하시죠. 스타트랙부터. 아, 그래요? 그래서 스타워즈는 이제 많이 챙겨봤는데 뭐 2번 본 것도 있고 근데 스타트랙은 이게 시작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게 시즌이 엄청 많아요. 스타트랙은 꽤 옛날부터 나왔고 그래서 흑백으로 되어 있는 영상들도 있고 뭐 막 1980년, 70년, 60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모든 스토리를 다 알려면. 좀 정리를 하면은 네. 스타워즈는 영화인 거고 네. 스타트랙은 TV 시리즈. 서로 연관은 없어요. 네, 연관 없다고 연관 했을 없고. 때 네네네. 스타트랙은 TV 시리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리부트되는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리부트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영화나 드라마 리부트 된다는 건 이제 요즘 감각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를 똑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각색도 하고 네. 뭐 줄거리도 좀 바뀌고 배경도 좀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타트랙을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 엄청 옛날 거를 봤어요. 네. 명작으로 꼽히는 시즌이 있어서 봤는데 너무 유치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막 인형 탈 쓰고 외계인들이 인형 탈 쓰고 나와서 막 서로 암석이라고 드는데 암석 무슨 종이장 같이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휙 던지면 사람이 스쳐도 막 넘어지고 약간 일본 전대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예, 그 당시 미국 드라마도 그렇더라고요. 파워레인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못 보고 있다가 네. 최근에 스타트랙 디스커버리 시리즈가 새로 나온 거예요. 리부트돼서. 네, 리부트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볼까 했더니 이제 내용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연대의 내용이에요. 연대? 그러니까 그 스타트랙이 굉장히 시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룬 시기가 굉장히 그쵸, 넓은데. 다룬 시기가 엄청 넓은 거죠. 네. 우주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근데 그 우주력. 역사 안에서도 이제 다루지 않았던 인물들, 다루지 네. 않았던 약간 겹치긴 하지만 어쨌든 시대도 있고 그리고 요거 시작하기 전에 그 스타트랙 영화화된 것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래서 영화화된 것도 넷플릭스에 있길래 그것도 챙겨보고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디스커버를 시작했죠. 그래서 어저께 시즌 2 마지막 공개된 것까지 다 챙겨봤어요. 되게 그래서 요즘 만약에 스타트랙이 요즘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괜찮은 접촉점인 것 같다? 진입점인 것 같다? 왜냐하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스타트랙이 굉장히 많이 그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오마주도 많이 되고 거론이 많이 돼요. 뭐 예를 들면 미국 시트콤 중에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공대생들의 삶을 다룬 그 드라마다 보니까 코미디. 예, 거기서도 스타트랙 엄청 많이 얘기 나오거든요. 뭐 엄청 유명한 시즌, 그 광적으로 막 완전 팬이잖아요. 맨날 분장하고 코미콘 가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데서도 보면서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보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 챙겨보고 있는. 정확히는 장르가 뭐예요? SF. SF? 네. SF 쉽지 않은데. 무슨 재미로 보는 거예요? 디스커버리 시리즈는?
스토리 라인이 있어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주인공의 성장도 있고 아, 네. 그리고 스토리 라인이 당연히 있죠. 매 시즌마다 뭐 해결하는 사건도 있고 또 새로 생겨나는 사건도 있고 시즌 전체에 걸쳐서 해결하게 되는 사건도 있고 네. 뭐 네. 그러면서 배경이 우주를 다루고 뭐 외계 종족의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독특한 외계 종족들도 나오고 또 뭐 전쟁도 다루면서 그러니까 전쟁 씬이 화려하진 않지만 그 어떤 전쟁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 싸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쟁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네, 전쟁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요소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네,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서 재밌어요. 그리고 약간 스카이캐슬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도 맨날 진부한 사랑 얘기가 섞였었다가 최근에는 점점 그런 것들이 빠지고 있잖아요. 뭐 의사 세계를 다루지만 의사들의 사랑이 나온다거나 항상 그런 식이었다가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데 뭐 미국 드라마들은 그런 게 좀 덜 하니까 정말로 로맨틱 코미디를 내세우지는 않는 한 그래서 재밌게 보고 뭐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드라마를 이제야 챙겨본다는 즐거움 빠져있죠. 너굴님 원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지? 은하의 용전설?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광팬이죠. 아직도 그거는 광팬이죠. 몇 권짜리 책인데 다 읽으신 거예요? 되게 긴 소설이죠. 기본이 10권이고 음. 외전이 5권인가? 아, 엄청나게 많진 않네요. 아주 엄청나게 많진 않고요.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아, 애니메이션 옛날에 나온 거는 110편. 다 보셨어요? 그럼요. 2번인가 3번 봤는 건데. 오타쿠네. 그리고 외전도 애니메이션 나왔거든요. 외전도 뭐 한 30편인가 20편 정도 되는데 그것도 다 봤고. 그리고 요번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부트가 돼서 또 나왔어요? 새로운 시즌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그것도 다 보고. 그리고 그 지은이가 다나카 요시키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그 요번에 리부트 하기 전에 또 한참 새롭게 만드셨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원작 소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없더라고요. 타이타니아라는 네. 원작 소설인가? 뭐 하여튼 그런 스토리를 하나 만드셔서 그것도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것도 열심히 챙겨보고. 안 보신 게 없네요. 근데 저는 약간 전작주의자? 전작주의? 네,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한 작가를 좋아하면 그 작가가 만든 건 다 좋아해요. 일단 무턱대고. 그래서 한 작품을 섣불리 좋아하기가 좋아할 때 약간 부담이 돼요. 이 작품을 딱 접해서 정말 좋으면 파고드는 거죠, 자꾸.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다작가야. 그래서 막 100권도 넘는 책을 썼어. 그럼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난 다 읽고 싶은데. 약간 일본에 있잖아요. 데치카 오사무 같은 사람이 만화 한 400권 정도 네. 그렸을 텐데. 근데 만화니까. 그래서 그 SF 아닌 것 중에는 아다치 미츠루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아다치 미츠루 뭐 H2부터 시작해서 쭉 다 좋아하는데 그것도 뭐 구할 수 있는 작품은 다 구해서 본 것 같아요. 옛날에 한참 책방 있을 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용돈도 좀 올라갔는지 조금 사서 이제 쟁여놓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추천을 받아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장편에 혹은 이제 엄청 뛰어난 작가분들, 다작을 하신 작가분들 추천 받아도 맞아요. 네. 어려워요. 추천을 받으면 일단 장바구니나 뭐 보고 싶은 항목에 넣어놓고 네. 그리고 기다리죠. 때가 익을 때까지, 물이 익을 때까지. 약간 그런 생각 하거든요. 빨리 은퇴를 해가지고 다 네. 보면서 살고 싶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이제 컴퓨터 고정 같은 것들이나 보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게 특이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저는 이제 그동안 쟁여놨던 책이나 뭐 이런 거 네. 보고 싶다고 하는데 책이죠, 책. 네. 박교님은 컴퓨터 고전. 보고 싶은 게 많죠. 근데 이제 업무적으로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냥 이제 쟁여만 놓는 거고 또 이게 뭐 가장 보고 싶은 고전이 있다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TAOCP? TAOCP는 뭐 볼래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네. 그래도 이제 그나마 한국에 그 컨크리트 매스매틱스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 여유가 되면은 한번 공부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마음도 그렇고 네. 수학적인 능력도 그렇고 제가 수학을 되게 많이 도전했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 번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재작년쯤에는 이제 딥러닝 같은 것도 쫓아가려고 엄청 네네. 공부했었는데 결국에 지금은 남은 게 없어요. 그런 거 냠냠님 한번 생각하면은 모시고 수학 강의 해야겠네요. 그때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그때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좀 따라가다가 네.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때 얌얌님이 한참 막 네. 하드캐리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때가 좋긴 했는데 그쵸. 네, 언젠가 또 한번 언젠가. 그렇게 해보고 싶고 음. 저는 약간 1984 얘기가 생각나는데 최근에 음. 그 책 읽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숨을 곳이 없다. 더 이상은 숨을 곳이 없다. 누가 쓴 책이에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그 글렌 그린월드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게 네. 왜 이걸 보게 됐냐면은 제가 최근에 우리가 그 HTTPS 차단 사건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네.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2013년, 2012년, 음.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이제 미국에서 NSA 기밀 폭로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스노든의 예, 지금 그분이 러시아로 망명했다고 했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쪽 동네에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막상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아는 게 없는 거죠. 우린 미국인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이 책이 그 사건 폭로를 했던 기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스노든은 그 폭로를 한 NSA라는 국가기관의 직원인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이 글렌 그린월드라는 분은 그 사건을 스노든이 그걸 폭로하려고 했고 네. 그걸 스노든이 이 기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음. 이제 이 기자분이 실제로는 기사를 쓴 거죠. 어느 뉴스예요? 가디언지. 가디언. 네, 그래서 기사를 쓰게 되는 과정하고 네. 그 폭로 내용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겠네요. 엄청 재밌어요. 엄청 오. 재밌고 이걸 보면은 약간 이 사람한테 이 글렌 그린월드 씨라는 분한테 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약간 로마의 이름이었나 그런 걸 쓰면서 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제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PGP 공개된 게 없어서 아. 여기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을 한 이렇게 해서 설치해주면 좋겠다. 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당신한테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고 네. 당신이 그걸 해독해서 볼 수 있다. 음. 근데 이제 PGP 키가 이제 공개를 할 수 있죠. 공개 키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글렌 그린월드 씨라는 분은 이제 바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몇 주 동안 미루고 네. 몇 달 동안 밀리고 그렇게 된 아이고.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스노든이었던 거예요. 와.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른 기자랑 협업을 해서 네. 스노든을 만나러 가기로 하고 나서 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답이 없으니까 다른 네. 기자분은 또 연락을 한 거예요. 다른 기자인지 아. 다큐멘터리 제작자인지 하는 분한테 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은 다시 또 이 기자한테 같이 이거를 취재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스노든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고 나서 그때 다시 열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안 열어보고? 그쵸. 그때까지 잊고 있었던 거죠. 그냥 잊어버리고 아마 취재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생각이 나서 그때 연락을 다시 했는데 그 이제 스노든이 그 메일을 보고 이거 나라고 했다고 이제 책에 써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굉장히 좀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거의 엊그저께인가 시켜서 책이 왔었는데 네. 거의 밤 새는 건 아니고 새벽까지 봤었거든요. 거의 다 보긴 했어요 지금. 되게 흡입력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얘기 들었었지만 스토리가 조금 있고 그래서 약간 읽다 보면은 정말 소설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즘으로 쓴 책인데 네. 소설 같다는 책이 근데 소설가 실화인 거죠? 씌워져서 너무 흡입력이 있고 그걸 읽다 보면은 1984 전 읽어보진 않았는데 1984보다도 현실이 더 가혹하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엄청나게 큰 사건이더라고요. 그렇죠. 큰 사건이죠. 노림 대충 아시나요? 그 사건 전체에 대해서? NSA에서 뭐 일어났던 도청이었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스노든이 이제 폭로를 한, 그러니까 그렇게 쌓여있던 데이터를 들고 튄? 그 튄? 정도만, 네, 도망간,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네. 미국이 정말로 전 세계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감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걸 거의 초월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요새 제일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동맹국들에도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압박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런 얘기가 이미 2013년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 네.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저 미국의 정치를 정확히 몰라서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은 근데 미국도 조심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NSA가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시스코 장비들 같은 거를 같은 장비로 자신들이 조작한 장비로 가로채기를 하는 거죠. 어떤 기관 앞에다 그걸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고 들어가는 트래픽을 다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조심해야 되지만 미국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화웨이라는 어떤 업체를 금지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반대하는 것도 화웨이 장비가 들어오면은 이게 바꿔치기가 안 되잖아요. 자기네 시스코 장비를 가지고서 네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뜯어 고친 다음에 바꿔치기 하는데 그쵸. 그런 게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폭로 자체도 보면은 타임라인이 보면은 트럼프 이전 단계니까 오바마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바마가 훨씬 뭔가 진보적이고 네. 민주적인 대통령이라고 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NSA라는 기관은 대통령과 상관없이 항상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러고 다 승인해 있었던 준 거 거죠. 근데 미국도 보면 아. 구조가 약간 이상한 그 기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법원이 이상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비밀 법원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온 문서들은 다 비밀로 결정이 되고 비공개가 돼서 알 수가 없는데 네. 대통령이 거기 관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의 이제 이쪽에서 욕을 하면 거의 그대로 들어주는 판결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애국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폭넓게 네. 해석해서 네. 문제를 일으키는 거. 우리나라 약간 국가보안국 같은 네.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현실은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소설보다 가혹하구나. 사실 미국을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 이미 뭐 경제력도 제일 좋고 뭐 물리력도 사실상 제일 강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런 애들이 무슨 짓인들 못할까? 기술력도 가장 뛰어나고. 저는 이제 원래 이 책을 읽었던 게 다른 블로그에 하나 인용이 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좀 길구나. 요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지만 국가의 이런 무차별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런 행위에 선을 그음으로써 우리는 의도적으로 더 큰 범죄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어쨌든 선을 그어서 우리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완벽한 물리적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활동의 최우선 순위였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제약하기 위한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선을 긋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침해의 선을 긋는다고요? 자유를 그쵸. 보장한다는 우리 거잖아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수 있는... 막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도록 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되게 인상적인 문구가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허용한다면은 범죄를 더 많이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미리 잡을 수 있으면은 사회의 범죄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과연 이상적인 사회인가?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여기서 다음 문장이 되게 인상 깊은 건데 완벽한 물리적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활동의 최우선 순위였던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따라가느냐 아니냐 그거에서 좀 많이 갈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 블로그 저자 말씀하셨는데 아니 블로그 저자가 아니라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동남아시아의 어떤 국가는 그랬던 적도 있어서 그래요? 안보가 제1순위인 적도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게 정치적인 그냥 미사역으로 사용된 적도 있고 이용해 먹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적도 있지만 그 안보가 1순위라는 이유 혹은 이제 주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치들을 희생해야 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과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가.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나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잡혀가는 거 저는 아닌가 모르겠네. 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지? 네. 라고 얘기했을 때 안전 중요하고 범죄를 막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번에 문제된 것도 그렇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인 거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저는 그 두 가지를 자꾸만 프레임을 나눠서 감청이냐 아니냐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탐탁치는 않거든요. 네.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인상 깊게 읽었었고 그리고 네. 아마 요 책을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생각할 게 많지 않나? 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너굴님이 아니라 뭐 누구든지. 네. 네, 저도 읽어볼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책.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